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이 귀농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내가 귀농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러모로 여러 얘기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반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경험치에서 이 나오시는 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전혀 그냥 듣는 얘기로, 풍문에 떠드는 얘기로만 듣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그 중에 이 실제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지금 여기 이 밭이 작년에 제가 그 나무를, 느티나무를 캐낸 그 밭입니다. 근데 그 나무를 캐낸 밭에는 바로 작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잔뿌리가 남아 있고, 그게 있어서 노타리 작업 내지는 쟁기질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올해까지는 노타리 작업을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농사를 짓는데, 더 웃긴 게 이 밭이락 하는 것이나 논이락 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생각지 못하는, 아주 상상도 못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면, 이게 밭이락 하는 게 한 해를 묵으면 그 한 해를 묵는 동안에 떨어진 씨앗이 10년 이상은 아마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밭이나 논을 갖다가 이 노타리 작업이라든지 관리를 계속 해놓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그 풀에 씨앗이 올라왔다가 다시 씨앗을 떨어치고, 또 풀씨가 올라왔다 떨어치고, 1년에 봄, 여름, 가을 해가지고 3번의 어떤 각기 다른 작물의 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봄철에 나온 이 풀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잡풀, 이제 이것이 씨앗을 맺으려고 하고,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꽃이 졌습니다. 그리고 민들레가 꽃이 졌고요. 두 번째가 냉이가 또 꽃이 졌는데요. 그 위에 것들이 또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봄철 풀이 씨앗을 떨어뜨리고 나면은 두 번째 여름 풀로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종류도 많이 있고, 하여튼 여러 종류의 이 풀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자리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자리가 야산 정도로 보이지 않습니까? 나무가 우거지고 밑에 풀이 막 우거져 있죠. 이것이 명목상 전입니다. 전답. 그러니까 논이란 말씀이시죠. 논도 지을 수도 있고 밭도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을 어느 분한테 세를 주어서 농사를 짓다가 그분이 다른 특수 작물을 한다고 하니까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그분이 짓지 못하고 다른 분들이 농사를 지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행위, 이제 괘씸지겠죠. 저 사람한테 농사를 임대를 해서 짓게 되면은 이렇게 저와 예전에 똑같은, 될만하면 뺏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사람들이 짓지 않는데요.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짓지 않으면 직불금도 이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농지만 취득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직불금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농사를 가지고 있어도 농사를 실제 짓지 않으면 직불금은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이렇게 묵은 논밭에 대해서는 세금이 추징이 됩니다. 세금이 어떤 세금인가 하면은, 농사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춰야 되는데 농사를 짓지 못하고 어떤 투기에 의해서 그냥 묵힌 걸로, 또 농사를 짓던 사람이 이 농사가 3년 이상 묵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이 세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금의 기준은 국가 공시지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이 매년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제가 알고 현재 있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시골에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부모한테 상속 받으신 분들은 그 농지를 빨리 처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그 농지를 처분하려고 막상 들면 처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의 자리도 안 되지요. 첫째. 그리고 그러기에는 평수가 집 한 채 짓고 이래 하기에는 너무 크다거나 너무 작다거나 그게 맞춤형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집터로서 하면은 한 400평 미만이어야 되는데 어떤 집터로서의 면모도 갖추지 못하고 또 가격만 터무니없이 비싸지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에 있는 땅을 보면 진짜 쓸만한 땅은 사실 가격대가 한 15만원 정도 갑니다. 우리 이쪽에는 15만원 정도.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한 10초에서 10만원 정도 가는데요. 그냥 그 가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가지고 있으면은 빚덩어리가 되는 그런 현실이 도래했습니다. 그게 시행이 예전부터 그런 법규가 있었는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가 드디어 그 법규가 발행이 된 걸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밭이라 하는 걸 묵은 밭을 이렇게 된 논을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간의 욕심이 생기겠죠. 바로 작물 재배가 가능하니까 누구든지 한 번 더 하려고 임대를 하려고 들겠죠. 그런데 그런 계약서 없이 이런 거를 그냥 무작정 지으라고 해서 돈을 거금을 들여서 여기 포크레인 작업도 오래 해야 되고 노타리 작업, 전기 작업, 풀 뭐 엄청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돈이 뭐 몇백만 원 정도가 소모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서 돈을 더 받기 위해서라도 단락을 하겠죠. 계약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그 뭐 질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뭐 내가 지어 먹으면 된다, 무작정 지었다가는 적골 납니다. 그래가지고 옥토로 만들어 놓고 뺏기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하나 하시는 말씀 중 제가 반문을 한 말씀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가면 기계를 마음대로 값도 싸고 빌려 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롯이 말씀입니다. 빌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려 쓰는 것도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 예를 들어서 오늘 작물을 심기 위해서는 일주일 전이나 최소 3일 전에 노타리 작업이나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빌려 쓰고자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빌려 쓰는 사람이 단순하게 가서 몇 시간 쓰고 가져오는 거, 하루만 달랑 쓰고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한 2, 3일씩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번 빌려 쓰기 위해서는 많은 헛걸음도 필요하고 예약도 물론 하지만은 헛걸음도 필요하지만은 그게 내가 쓰고 싶다고 쓰고 쓸 수 있는 날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것처럼 대형 트랙터 같은 경우, 소형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서는 트랙터는 임대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트랙터 부착 기기라든지 이제 관리기 정도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몇 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한번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심을 수 있는 적정 시기를 놓쳐버리고 남들 일 다 끝내고 났는데 풀만 무성한 데 가서 노타리 치고 나서 무엇을 과연 심겠습니까? 이게 여기 저의 영상을 보시고 댓글 다신 분들이 무언가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편의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생각보다도 현실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올해 저 전라남도 한평 무안 이쪽 밭이 굉장히 넓은데 올해 양파 값이 키로당 6,000원 7,000원 간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6,000원 7,000원 그 자체가 그 낮은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쌀 때는 18,000원 17,000원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대박이 나는 거고요. 지금 6,000원 7,000원만 해도 예전에 비해서 그게 나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왜 금액이 6,000원 7,000원인데 망한다고 하느냐. 우리 사먹는 사람들을 키로에 6,000원이라 하면은 시장에서 우리 얼마에 사먹습니까? 그 굉장히 가격이 괜찮은 가격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1인당 10만원씩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800평을 할 것 같으면 40명의 인부가 들어가서 하루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40명. 그럼 과연 얼마나 나와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모종비, 자재비 모든 걸 다 합하고 나면 최소 예전에 대박났던 18,000원, 17,000원의 금액이 이제는 그게 기본 가격이 돼야만 대박이 나는 것이 아니고 기본 가격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공산품 가격이 내린 적 보셨습니까? 지금 맛동산 한 봉지 예전에 기억에 남아 계신 분들 얼마에서부터 시작한 줄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맛동산 한 봉지에 제 어릴 때 기억에 50원 할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맛동산 한 봉지에 좀 큰 건 한 3,000원 가죠? 그럼 몇 배가 오른 겁니까? 다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쌀 한 가마니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18,000원인가 갔거든요. 18,000원. 근데 지금 쌀 20만원입니다. 몇 배입니까?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때 인건비 남자 하루 일당이 3,000원, 여자가 2,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만원입니다. 몇 배가 올랐습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오히려 따라가지를 못하죠. 그만큼. 그리고 저 유럽 쪽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물가는 너무 비쌉니다. 진짜 농산물 가격이. 저 뭐 유럽 이러면 제가 흔히 프랑스 쪽으로 예를 많이 듭니다만, 프랑스 옆에 뭐 스페인, 뭐 독일, 뭐 노르웨이, 뭐 여러 동네가 있지만 걔들은 뭐 하나의 복합체를 만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과가 개당 뭐 한 200원, 300원 정도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과 한 톨 좋은 거 사과 한 개당 한 돈 1,000원 이상 가지요. 좋은 거는. 거기는 좋은 게 200원, 300원대인데 몇 배 차이가 납니까? 대농이 불가능하고. 또 밀가루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밀가루 그때 어릴 때 생산 많이 했고 보리 생산 많이 했던 것이 지금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올해는 근데 밀가루 값이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시골에 귀농을 하러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제가 드린 말씀을 진짜 잘 참고를 하셔서 실수하시지 않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 바람이 그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귀농을 해서 망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구독하시고 이렇게 보시는 영상을 보시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제가 뭐 한 200~300평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농사는 토탈 다 합치면 12,000평 정도 됩니다. 12,000평. 실패한 귀농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공한 귀농인입니다. 그렇지만 지면 지울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에 농사를 가급적이면 적게 짓고 바깥쪽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라 하는 자체는 특별한 기술이 없고 그냥 아무 기술도 없는 사람은 알바나 뭐 이런 막노동이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저는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기능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기술을 가지고 프리랜서라고 얘기하니까는 뭐 어디 노가다 다니느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 뭐 그 노가다 할 자리가 뭐 강원도밖에 없냐고 묻는 사람들도 계시고 이러는데, 강원도뿐만이 아니고 저는 국내 해외를 막론하고 제가 가고자 하는 곳은 언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단 단가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그리고 저처럼 기능을 가지고 국내 기능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말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토도 12,000평 정도가 되는데 그 농사를 못 지고 실패한 사람으로 이게 착각을 해서 한탄을 해서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한탄하는 것은 제가 투자한 금액부터 대비해서 적게 생산이 되고, 또 저와 같이 있는 내 영원한 친구, 내 애인, 또 내 어머니, 내 동생, 내 누나 다 합친 것보다 더 좋은 제 집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힘들어하고 저 역시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타깝고, 사놓았던 새 농기계도 낡고 수입은 점점 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새로이 귀농을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올린 영상인데, 뭔가 내가 내 자신을 PR을 하고 뭐 어떤 참 터무니없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재차 이 영상을 올립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귀촌을 하시는 분들은 철저한 계산을 하시고, 또 마을의 텃세도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제 영상 1편부터 6편까지 보시면 지금 마을 텃세는 텃세도 아닙니다. 옛날에 비하면 뭐 옛날 인심 아니다라고 사람들 흔히
괜히 말씀들 하시는데요. 옛날에는 인심이라고 해봐야 집성촌. 내가 그러고 말하다가 집성촌이 아니고 집장촌이라고 얘기했어. 집창촌이 아니고 집장촌. 집장촌에 사람이 많이 모인 어떤 촌락이 아니고 시장 같은 것도 집장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집창촌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사람들 아직 그것도 모르는 놈이 무슨 영상 올리냐고. 집성촌 왜 모르겠습니까? 집성촌이라는 명칭을 써줄 수 있는 동네라면은 뭔가 일가 친척이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마을을 대소사를 이끌어 나가면서 분위기 좋은 걸 할아버지, 할머니, 형님, 동생, 그리고 조카, 손주, 사촌, 오촌, 아재 찾으면서 서로 좋게 얘기하면서 살아가고 평온한 마을을 집성촌이라 하지. 이거는 뭐 어디 두드러 먹기 어디 진짜 공산당도 아니고 서로 들어가면 못 잡아먹어서 한이고, 그냥 서로 뭐 삼촌 아재가 아니라 삼촌 개새끼 뭐 소새끼 찾으면서 아재 이 나쁜 놈 새끼 찾으면 그게 무슨 놈의 집성촌입니까? 오히려 집장촌이라고 그러죠. 소리가 많이 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건데, 그거 역시도 폄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좀 길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올린 영상 1, 2, 3에서부터 6편까지 보시게 되면 시골의 어려움에 대해서 진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골 인심이 좋았던 것이 아니고, 농수산물이 그때는 1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농수산물이 넘쳐났기 때문에 도심 인구보다 오히려 농촌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농산물이 조금 싸게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좀 나눠줘도 될 만큼의 여유가 됐었던 적이고, 옛날에 다른 마을에 감히 놀러도 못 갔습니다. 저 어릴 때 내 옆에 마을에 놀러 갈라셈 치면은 맞아 죽습니다. 어디 타동네 놈이 넘어왔냐고 맞아 죽습니다. 이 전라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의성에 가면은 한 가지 그 마을 내려오시는 분들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천의 양반이라도 우리 마을 입구 어귀에 들어올 때는 말에서 내려서 걸어서 지나가기나 마을을 돌아서 갔다라고 할 정도로. 전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의 인심은, 인심 자체를 논하는 거는 금방 얘기한 대로 끼리끼리 어부러져 사는 집성촌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집성촌에서도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 텃세는 옛날에 비하면은 아주 텃세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맞아 죽었습니다. 법 위에 폭력이 존재했습니다. 그 사실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너무 말이 많고 영상이 길었는데, 자, 끝까지 봐주신 분들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 바라겠습니다.